먼저 저희 그 학교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았어도 죽은 자보다 사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김근태 씨를 보면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더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근태 씨를 생각하면은 계속 신문에서 민주주의자라고 합니다. 그가 유명을 달리했을 때 신문들을 보니까 대통령이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오래 김근태를 대서 투표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공컷으로 살다가 공컷으로 간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냐면 그 보사부 장관 끝나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사부 장관 끝나니까 몇 사람들하고 와서 점심 식사하자고. 점심 식사를 몇 사람들하고 서울을 갔었는데 거기서 김근태 의원을 지지하는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성분하고 점심하고 그 여자분이 자기 차로 그 역에 모시다 드리겠다 해서 역에를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 여자가 뭘 한 거니? 김근태 의원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요새 돈과 사람인데 김근태 의원은 돈을 만들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을 줘도 돈으로 만드는데 김근태 장관은 돈을 줘도 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대입되기 어렵다고.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의원이 아마 김근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현실 정치에서 너무 앞서갔어요. 한 4, 50년. 그래서 대통령 되기가 어려웠는데 그분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이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사람들이 나한테 강주사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누구도 있는데 대통령 되기 어려운 왜 김근태 씨하고 그렇게 노선을 같이 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동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3대 과제가 뭔가? 사회적 통합,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이다. 그런데 어제 국회의원 앞에서 15,000명이 모여서 항의 데모를 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 통합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균형을 원하는데 불균형은 현실이요, 균형은 이상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잘못하면은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김근태 씨가 마지막으로 늘 나오기 위해 추구했던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주의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 사는 규율을 만들어야죠. 동물이 사는 세상은 동물이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인데 사람 사는 규범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명씩 마누라 살해하고 애인 살해하고 동업자 살해하고 또 일주일에 한 명씩 우발 살해하고 365일 하루에 한 명씩 우가하는 기본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번입니다. 40대 사망률 1위.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OECD 국가에서 꼴찌. 한국 사람은 거의 80%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곳이 없다. 오늘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추구했던 것은 인본 민주주의. 사람이 사는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된다. 오늘 내가 어제 그 데모하는 모습을 보고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건설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정치적 통합도 하고 사회적 통합도 이루고 경제적 통합도 이루어서 사람 사는 세상이 뭐 있습니까? 인본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오늘 이은영 의원이 주제로 가지고 온 평화,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근태 의원은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오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좋은 강의를 듣고 그 강의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 전남이 주축이 되어 사람 사는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재 학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김우식 5.18 부상자회 회장님께서 오늘 평화의 길 강좌에 따뜻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평화의 길은 남북이 더불어 사는 길이다. 그러면 평화가 있지 않겠느냐. 더불어 산다는 건 칭의 없이 같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광주 정신이 그렇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광주 정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독청에서 27일 새벽 죽을 줄 알면서도 독청을 지켰던, 오늘 내가 실패로 끝나도 역사는 나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믿고 갔던 그분들의 정신, 일주일 동안 치안부재 속에서 자치 공동체를 이뤘던 그 자치 정신, 또 완전 고립된 일주일 동안에 사흘을 굶으면 담을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나눔이 없었더라면 우리 광주는 폭격을 당했을 것이다. 그 나눔의 정신, 이것이 광주 정신이다. 요즘에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아직 크지도 못했어요. 힘도 아직 없어. 국회도 가반수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전부 내놓으라는 사람만 있고 양보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 전부 다 줄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5월의 나눔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때 나만 살자고 사재기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는가. 진보를 하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해서만 진보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있죠.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럴 때 힘을 뭉쳐서 행동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내가 내놓으라는 데 힘보다는 우리 같이 지켜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힘이 정말로 요구되는 현 시점이 아니겠는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매듭을 지어서 이 난국을 같이 매듭지어가는 그런 계기를 우리 김근태 민주학교로 해서 그 정신이 매듭지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오늘 2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광주시당 위원장님이시고요. 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이십니다. 송갑석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5시부터 시작하는 강의인데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광주시의회, 구의회, 또 전남도의회, 또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신 그 지방의원 여러분들의 이 높은 이 배움의 열기는 여러 가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남성숙 사장님 잠깐 인사해 주셨는데요. 제가 저기 광주 내려와서 여기저기 인사를 다닐 때 가장 많이 만나 뵙는 행사장에서 만나 뵙는 언론인이 우리 남성숙 사장님이십니다. 그냥 참석하신 게 아니라 그 너무나 뜻깊고 좋은 행사를 광주메일 혹은 광주메일 TV로 주최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그런 곳에서 항상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좀 작다고도 생각하고 이런 일도 이렇게 기꺼이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이번에도 또 기꺼이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근태 학교의 교장으로서 너무나 손색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분을 모셨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아마 1989년도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전남대 경영대에서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 교수 채용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전남대가 항상 그랬듯이 그 학내에 또 시위가 많이 벌어지죠. 학내 바깥. 그래서 광주역에 내려서 거기를 차 타고 오면서 꽤 최루탄 마시고 이러면서 이쪽 지역 출신이 아닌 교수 후보인데 꽤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왔는데 우리 당시 학장님이셨으니까요. 김정주 교수님께서 여기 오면서 뭐 시위도 보고 최루탄도 가스도 마시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더냐라고 물으니까 그 교수 후보자 입에서 그렇게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왔던 모양입니다. 뭐 힘들고 뭐 왜 학교 분위기가 이런지 모르겠고 그래서 김정리 교수님께서 그분한테 훈계의 말씀을 한 다음에 그 퇴짜를 놓은 건 아닌데 면접 날짜를 다시 잡아서 오라라고 했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당신이 전남대학교로 교수로 온다라고 한다면 광주가 전남대가 어떤 곳이고 또 현재 당신이 들어오면서 봤었던 이런 시위 현장 최루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와야 된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당신을 떨어뜨릴 수는 없으나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와서 면접을 봐라 라고 해서 이제 돌려보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어서 항상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김근태 학교답게 거기에 맞는 분을 또 교장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게 돼서 저도 너무나 더 기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로 몇십 년 만에 뭐 아까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옛날 강의가 생각나게 그래봤자 강의도 별로 안 들었습니다만은 말씀 듣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갑석 의원님께 힘내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큰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강사 소개에 앞서서 영상 먼저 2분짜리 영상 있으시죠? 예. 먼저 영상 보고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적 평화 국면의 확산과 그 사업을 위해서 총리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한반도 평화의 길 김근태 민주주의학교 제2강을 맡아주신 이인영 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인영 국회의원님은 서울특별시 구로 갑 3선 의원님이시고요.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화의 시대 개막과 함께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셔서 아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큰 짐을 지고 계십니다. 사실
시대의 과제를 다 떠맡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는 게 있죠. 김근태 의장님하고 너무 많이 닮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7년도 전대협 의장이라고 하니까 전남대학교 협의회 의장 아닙니다. 전국 대학생 협의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김근태 의원 아니고 이인영 국회의원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김종재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광주 전남의 많은 선배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인데요. 저를 불러서 말씀 여쭐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웃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제가 김근태 선배님을 닮았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제가 더 잘생겼습니다. 키도 제가 좀 크고요. 다만 이제 머리가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머리는 심장, 가슴 이런 걸로 좀 메꿔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은 더 손발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더 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 제가 드려보고 싶은 말씀은 김근태 선배님 가시기 전에 한 2, 3년 정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야기인데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노래하고 이런 것처럼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이런 게 우리한테 왔었습니다. 그게 막 현실이고 현실에 우리의 도구가 되고 현실에 우리가 나갈 길이 되고 지도가 되고 막 이런 걸로 그 당시에는 저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당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이런 것이 당위를 넘어서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2011년 겨울에 김근태 선배님 가실 때 그 이후 어느 땐가부터 제 머릿속에 자꾸 떠돕니다.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이런 게. 그러면서 저도 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했던 통일 방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방제 통일 방안, 국가연합 통일 방안 이런 거. 저는 그거를 조금 잘라서 이야기하면 정치 군사적인 접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군사적인 통일 방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생각하면 이 밥과 경제로부터 통일하는 이런 통일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통일 방안을 만들 만큼의 그런 레벨이 아니라서요. 저는 그거를 통일 방안이라고는 하지 않고 통일로 가는 로드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류 협력과 투자의 단계, 투자가 시작되는 단계 이런 거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협력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엔 시장과 화폐를 공유하고 통합하는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재정으로 서로의 격차를 보완해내고 그러면서 정치적 통일로 나아가는 이런 단계, 이렇게 크게 그 네 단계로 우리가 밥으로 경제로 통일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최소한 매 단계마다 한 5년, 길으면 어떤 단계는 10년 이렇게 걸려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통일하는 이런 로드맵 이런 것들을 그려봤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한편에서는 우리가 후퇴하는 겁니다. 당장 통일, 즉각 통일 이런 것들로서 80년대, 90년대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해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20년, 30년씩 통일을 뒤로 미루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능주의적인 접근, 경제주의적인 접근 이런 것으로 평화와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우리 입장에서 크게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가 허공에 떠돌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우리 현실로부터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민족운동가는 아니고요. 이렇게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진보적인 정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 그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 시대의 확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경제 전망의 그 불투명성입니다. 평화 시대는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과 낙관의 근거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망의 불투명성은 새로운 도전과 위협, 때로는 서민 중산층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저보고 미리 베팅하라고 하면 저는 평화 시대에 여기다 더 베팅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와 또 때로는 서민 중산층에게 실현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요인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1997년 IMF 이후에 IMF가 요구했던 경제 개혁,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로 우리가 변모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신자유주의 경제의 모순이 누적되고 쌓여서 이제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폭발 직전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그 저소득 문제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표현은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소득의 격차, 일자리 질의 그 격차, 뭐 자산의 격차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고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정권 차원에서는 개혁 정권이 이런 양극화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하고서는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들도 주로 이쪽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 순환상의 하강기 혹은 침체기에 진입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청와대는 지금 경제가 하강기로 들어가거나 침체기다 이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경기 순환상에서 하강기 내지는 침체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그 위협 이런 것들 도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10년 주기설도 있고요, 30년 주기설도 있고 피게티처럼 80년, 200년씩 그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체로 10년 사이클에서 경기가 하강기 내지는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다시 얘기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정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는 한 측면에서 경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하강기 침체기가 아니다, 이런 이론들이 또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컨대 1997년에 그 경기 하강 내지는 침체, 이 사이클은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강도가 10이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2007년, 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체감했던 그런 것들을 한 6, 7 정도라고 쳐봅시다. 근데 최근에 오는 부분들은 3, 4 정도로, 이게 깔때기의 입구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경기 순환상의 그런 위기, 강도, 이런 것들이 작아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위협 요소로 봐야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화된 위협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보는 부분들은 이런 사이클상의, 순환기상의 위협보다는 예를 들면 미국 변수, 중국 변수,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 번 더 추가로 올리면 이제 1% 이상 금리의 역전 현상이 생기니까 그게 한국 경제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건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컨대 가계부채로 와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이랬던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코 작은 그런 부담이 아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경제가 과잉 투자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경직성을 보이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더 주되게 보면은 사실은 경기 순환상의 위기보다는 일상적인 어떤 위기 관리,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노멀한 이런 상황으로 보고 위기 관리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경기 순환상에서 하강기 내진 침체기 속에서의 위기로 보고자 합니다. 해법이 굉장히 단순해지는데요, 저는. 과거처럼 등락의 폭이 크면 대기업 재벌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아졌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대기업과 재벌은 제 힘으로 이겨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등락폭이 작은 상태 속에서 한국에서 대기업 재벌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이겨나갈 정도 됐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제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 그 다음에 비정규직 등 저임금 생활자,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순환기상의 위기를 넘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단순화해서 봅니다. 사실은 또 엄밀하게 정치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에서 금리는 왜 다시 올라가는지, 중국에서 과잉 투자는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10년 사이클, 20년, 30년 사이클, 이런 것들 속에서 다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환상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되고, 그것이 한국에서 최근의 경기 하강 침체 이런 걸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특히 무역의 팽창, 폭,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체되기 시작했고, 개별 국가의 GDP 상승률보다도 무역 규모의 어떤 확장폭이 컸던 것들이 이제는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서는 세계 경제의 어떤 침체, 하강,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거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논쟁의 문제이고, 돌아오면 이 현상을 놓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따라서 저는 재벌 중심으로 돌파할 거냐, 아니면 중소기업 자영업 중심으로, 그리고 서민 중산층 중심으로, 그리고 또 비정규직 중심의 비정규직 등의 저임금 생활자 중심으로 우리가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타개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체로 지금 우리 정부는 이 후자 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진 못합니다. 그는 여당으로서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대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후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클 경기 순환상의 그 하강기 침체기를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건가, 무엇을 만날 건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때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 시대를 열고 남북 경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것과 만난다면 우리 경기가 다시 상승할 때 우리나라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큰 기회, 가능성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는 게 제 경험으로는 그냥 정의가 뭐 어느 하나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세계 경제 10위권쯤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상당히 진전돼 있고, 그다음에 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면 그게 선진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문화 선진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군사적인 강국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대체로 저는 그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한 12, 13위권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한 2, 3년쯤 지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의 시대를 통해서 도약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진입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총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는 우리가 세계에 남부럽지 않은 부분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30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어도 단 한 명도 돌을 들지 않고 유리창을 깨지 않고 파출소에 연행된 사람 없이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휴지 조각 한 장 남기지 않고 돌아가는 이 민주주의 수준은 저는 세계 최고다, 이렇게 감히 자부합니다. 남은 부분들이 뭐 민주주의 영역이기도 하고 복지 영역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회복지 영역도 아직 확장될 게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됐다고 보고 노동의 문제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노동은 근로자이지 노동자가 아니고, 웬만한 부분들이 다 사회적인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만은 아직 사회적 시민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선생님은 괜찮고 정교조는 안 되고, 공무원은 괜찮고 공무원 노조는 절대로 안 되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다니면 괜찮은 사위인데, 며느리인데 은행 노조, 금융 노조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병원에 다니고 있으면 괜찮은데 병원 노련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면, 그러면 저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비정규직 대책이라든가 실업 대책이라든가 그런 등등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가면, 한 발 두 발 더 나가면, 그래서 이 2, 3년 침체기의 시기를, 그런 제도를 잘 만들고 그런 형태로 나아가면 우리나라는 시간이 문제지 맨날 그 2등 국가 혹은 뭐 중간 국가 이런 데만 머물러 있는, 우리 의식조차도 그렇게 저당해 놓는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우리들의 비전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평화 시대, 그 남북 경제 협력의 문제들은 우리의 명백한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게 당위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3% 미만의 성장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최면처럼 3% 정도는 경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3% 성장이 쉽지 않고 내년엔 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도면 다른 통계에 의하면, 다른 뭐 경제 강좌 시간에 뭐 보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 좀 넘는 2% 중반 정도만 해도 우리 정도의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성장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북 경제 협력의 시대가 본격화되면 최소한 0.5%에서 1% 정도 추가 성장 요인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우리나라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어도 1%, 1.5% 정도 더 높은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경제의 미래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고 질적인 그 성장의 문제들은 또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결코 그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현실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김근태 선배님 계실 때 굉장히 그 진보적인 그 사람들이 성장 논리와 타협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분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 김근태 선배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추가 성장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길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분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남북이 통일될 때 남북이 통합할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도 우리는 아직도 추가 성장이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진보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어떤 욕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성장은 필요한 만큼을 생산하는 능력 이것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일할 때 또 통일을 준비할 때 조금은 더 우리한테 욕망으로서의 성장이 아니라 필요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그 성장의 힘, 크기 이런 것들을 키울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남북 경제 협력은 우리에게 일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0.5% 내지 1%의 성장 유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의 경제 성장의 대안의 한 축은 명확하게 평화 경제, 경제 협력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우리 정세의 특징이 평화 국면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평화 구조가 최소한이라도 정착되면 경제 협력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 4.27 판문점 선언, 북미 대화,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으로 싱가포르 회담되고 6월 13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서 평화 체제 비핵화에 합의하고 판문점 선언도 지지받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교착되니까 평양에 가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간에 있었던 미북 간의 그 해법, 갈등 이런 것들을 중재하고 그걸 들고 조금 더 진전된 조치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이를 중재하고 또 그런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북의 그 노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완화해 줄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대통령이 이슈를 제기하면서 평화 국면을 확장해 왔습니다. 최근 다소 소강 상태로 보이는데 그 소강 상태가 미국의 중간 선거 때문에 정치 일정상의 여유가 없어서 초래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꼭지 북미 간의 핵과 종전선언, 제재 이런 문제를 둘러싼 마지막 그 협상 이런 것들을 서로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이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지 뭐 그 전망이 엇갈린다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마지막 실무 협상 그런 것이 진행되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협상 이런 것들이 회담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는 100% 비핵화, 100% 제재 완화, 100% 평화 체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반도에 30-40% 정도의 비핵화의 길,
평화 체제의 길, 그리고 제재 완화의 길, 이런 것들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소강 상태에 대해서 흔히 북에도 호전 세력이 있고 남에도 발목 잡는 극우 세력이 있고 미국에도 네오콘 등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만, 이 뒷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각기 존재하는 그런 교란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들이 정세 속에서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은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북의 군부가 뭐 엄청나게 힘이 세도 북에서 핵무기가 개발되는 순간, 그 핵무기, 핵단추의 통제권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는 순간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북의 군부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확실하게 장악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능라도 경기장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함께 외친 그 연설이 저는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그대로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를 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뒤에 살펴볼 이야기 여기서 그냥 다 하고 가면, 이미 북은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한 4년 전, 5년 전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북의 시장화 정도는 한 8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구가 시장으로 전환할 때 그때의 한 40%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한 4, 5년 이상 또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의 시장화 정도는 훨씬 더 진척되었고, 그것이 예컨대 450개가 넘는 장마당, 이런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북의 주민들의 생필품의 대부분은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조달되지, 관공서를 통해서 관급, 배급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80%, 90% 이상의 소비도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3만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대개 70% 이상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경험이 다 있고, 그게 굉장히 그 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서 표현한 것일 텐데요. 왜냐하면 북을 이쪽에서 대답할 때 비판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70%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그런 수준이면은 저는 지금은 또 비공식적인 이야기에 의하면은 작은 시장 이런 것들까지 하면 한 10배쯤 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은 거의 시장화되어 있다.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우리 같은 이런 자본주의 황금 만능의 시장이냐, 아니면 중국 같은 시장이냐, 아니면 베트남 같은 시장이냐, 아니면 북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시장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화된 것은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은 개방화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재 이것 때문에 지금 개방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만, 대개 개성공단, 낮은 선봉지구, 신의주, 단동, 황금평 이렇게 들었던 그런 것들에 준하는 것이 26개쯤 지금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자체 법으로도 다 정비되어 있고, 최근에는 한 4개쯤 더 늘어서 30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핵으로 인해서 제재가 돼 있어서 안 열려서 문제지, 제재 완화 국면이 되어서 그게 본격화되면 개방은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장화, 개방화가 김정일 위원장 때하고 또 다르게 김정은 위원장 때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책임관리제 이런 것들로 해서, 예를 들면은 30% 정도 중앙정부에서 대주면 나머지 70% 정도는 그 기업이 알아서 하고, 거기서 생성되는 이윤도 그런 식으로 축적해가고,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에서 포전관리제,
가족들이 관리하는 거, 분조 관리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잉여 생산물에 대한 이런 그 축적과 분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시장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과정들을 놓고 보면 북은 확실히 시장으로 또 개방으로 나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는데 이건 고무 찬양이 아니에요. 북의 입장은 어떤 면에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90년대 초반은 그래도 사회주의가 그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동할 때니까 관급, 배급 이런 걸 통해서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장을 통해서 90% 가까운 부분들의 생필품을 조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관급 시스템으로 돌아가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체제가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 간다, 개방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제재가 너무 오래돼서 죽겠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중국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디다 안 되면 중국하고 협력하고 합작하면서 중국 의존적인 시장화 개방화의 길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일입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에 좋은 일입니까? 우익과 극우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북한이 중국으로 가는 것이 정말 우리 민족의 미래에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들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체제 보장 후 비핵화, 선종전선언 후 리스트 공개 뭐 이런 것들에서 북도 지금 동시적 단계적 타결 그리고 종전선언이 아니더라도 제가 듣는 거는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종전선언에 집착하지 않고 제재 완화라도 된다면 타결을 시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남쪽은 어떠냐? 뭐 남쪽은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평화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다 투표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방 의원님들 뭐 단체장님들 되신 분들 계십니다만 물론 개개인이 훌륭해서 당선되신 것도 있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잘해서 당선되신 것도 그 덕을 보신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이 시대는 평화로 가야 해. 이거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투표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그 후예들이 여기 뭐 선제재 후 협상, 뭐 선비핵화 후 종전선언, 속도 조절 한미 공조 이렇게 얘기해도 점점 힘 빠지고 있고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는 거, 일괄적 타결과 단계적 이행으로 하는 거,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을 비핵화의 그 진전된 조치와 같이 교환해서 타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이상해 뭐 이러다가도 이 문제만 나오면 70% 80% 이상이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네오콘 우리에게 뭐 걱정거리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네오콘의 이해관계에서도 전 세계의 핵 이슈를 도처에 방치하는 상태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에 이란의 그 핵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고 인도와 파키스탄 이런 데서 미국의 통제 밖에서 계속 핵 문제가 있고 그 CIS 지역에서 미사일과 같이 결부돼 가지고 뭐 우크라이나니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이 이런 데 이런 그 핵 이슈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북의 핵 이슈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타결을 해낸다면 네오콘이 저는 길을 쓰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당이 인권 이슈를 제기하겠지만 클린턴 말기, 울브라이트나 부시 정권 초기까지 있었던 페리 조정관 이런 정도의 그 북미 간의 협상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할 명분도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 문제를 제외하고 국외 해외 정책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이쪽 영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타결 짓고 가는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쪽으로 정세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이런 것들이 새롭게 재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미국의 현재적 위협은 동북아에서 북핵입니다. 그러나 잠재적 위협은 급증하는 점증이 아니라 급증하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미소 패권의 각축 이후에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를 거쳐서 이제 다시 중국이 올라오면 미중 간의 패권의 각축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빠르면 5년 내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 돼도 10년 내에 온다.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패권의 각축이 시작되면, 본격적 경쟁이 시작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중국에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북을 베트남 수준에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 저는 뭐 미국의 그 전략적인 그 이해득실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 이런 것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중국과 같은 시장의 길, 이것보다는 베트남과 같은 조금은 독립적인 시장의 길, 이런 것들이 북이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럼 미국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남북의 남북 관계를 통해서 미국으로선 또 하나의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을 중국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보다는 북이 조금은 더 독립적이고 남쪽과의 관계 속에서 더 강하게 묶여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베트남과 같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동북아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는 최근에 미국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의 산업적 요구는 뭐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경제 성장률 0.5%에서 1% 정도 이런 것들이 추가로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대기업도 잘 나갈 것 같지만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임금에서는 중국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기술 격차는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중소기업은 2000년 초반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2010년쯤 전후로 해가지고는 동남아시아로 갔는데, 지금 저임금 그 효과 이런 것들 거의 끝났거든요. 그렇다고 북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좋은 사고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중소기업이 북의 경제와 서로 협력 연합하는 과정에서 한 10년 정도 자기 여력을 축적할 수 있다면, 일본 수준은 안 되더라도 부품, 소재, 가공, 첨단 이런 쪽으로 자기 기술력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건설업은 투기잖아요. 한국에서 토건은 우리 비판적 시각에서는. 근데 투자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웬만한 건설 회사들 강남 정도를 제외하고는 땅 사서 집 져가지고 수익 내는 거 거의 어렵습니다. 이제는 서울 전역이 평당 1,500만 원 이상으로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건설 회사들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물론 토목회사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유동성, 우리 사회에 지금 1,500조가 돈다는 이런 언론 보도들 접하셨을 텐데요. 제가 기재회 할 때 한국은행한테 한국의 돈 시장에 얼마나 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당신들이 화폐 찍어낸 거 전부 누적적으로 합계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니까 몰라요. 사실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돌고 있는지. 그런데
한 2, 3년 전에 기업의 사내 유보금 이런 것들이 700조, 800조 이렇게 얘기됐지 않습니까? 지금 좀 더 늘었을 텐데요. 거기다가 기업 말고 그 알부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하면 뭐 그냥 허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돈들이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데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고 자고 있는 거죠.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그게 부동산으로 몰렸다가 그러면은 부동산 집값 올리는 거고 또 어디로 몰리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 주식이 되든 아니면 대북주 뭐 경제협력주 이런 데로 투자가 되면은 뭐 또 그거는 돈이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일하는 거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저는 사실 이거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제가 80년대 공부했던 지식에 의하면 과잉 투자돼서 과잉 생산되는 것도 경제에서 공황의 요인이었지만 이렇게 그 유휴자본으로 노는 자본, 공황 자본 이런 것들도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럽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 속에서 이런 유휴자본이 계속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언젠가 반드시 독이 될 텐데 그런 점들을 생각해도 저는 투자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길이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협의 직접적인 효과는 그 뒤에 참고 2하고 1에서 보시면 아실 텐데요. 개성공단 사업 하나만으로도 30년 동안 가면 160조 정도의 그 부가가치가 유발됩니다. 북은 50조 정도고요. 그런데 이 7개 사업을 다 합치면 170조가 우리는 만들어지는데 북은 250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 연구는 박근혜 정권 때 끝난 연구입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때 이걸 내놓질 못했는데요. 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못했는데 발표를 못한 이유가 하나는 개성공단 사업 하나만으로도 160조의 이득이 생기고 북은 50조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100조 이상의 이득이 생기는 건데 이걸 닫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여기서 유추하면 개성공단 하나만 더 만들면요. 개성공단 하나만 더 만들면은 100조 이상의 이익이 또 생겨가지고 여기서 역전된 것도 다 커버가 돼버립니다. 한 20조 이상 득이 생깁니다. 이 뒤에 그 일자리 효과 뭐 이런 것들도 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개성공단에서 지금 123개 기업에 800명쯤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 1000만 평에 2,500개 공장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20배쯤 늘어나면은 800명에 20배면은 16,000명이 됩니까? 그러면 개성공단 한 두세 개만 하면 실질적으로 한 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협력의 그 문제들은 실제로 남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그 북미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재 완화가 시작되면 현 단계 평화 정세 발전에서의 어떤 결정체로서 경합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김근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길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면서 그 한 2개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개성공단이 그 가동되는 것,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한 70% 내지는 80% 정도가 가동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이러는 것이 저는 한 30% 내지는 40% 정도의 제재가 완화됐을 때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2397호가 제일 강력한 걸로 우리한테 와 있는데 2371호에서 75호 정도
요 정도만 열려도 섬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입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제재의 한 30% 내지는 40% 정도가 해제되는 것이고 그러면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거는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시작되면 그게 1단계 그라면은 2단계를 저는 반드시 구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가 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결박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2270호쯤 됩니다. 뭐 금융이라든가 뭐 석탄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제재가 다 해제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무역법이니 무역규제 개혁법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금융 뭐 이런 등등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하려면은 3단계 그게 완전한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과 같이 가는 게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은 동결, 감축, 폐기로 가는 거고 평화체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가는 거고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금강산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26개, 30개의 특구에 진출해서 합작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그 제재가 완전히 끝나면 독자적인 제재 이런 게 끝나면 대규모의 전면적인 정말 자유로운 이런 투자들이 진행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하고 수교되고서도 미국이 한 10년 정도는 베트남한테 독자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그냥 자동으로 갱신 연장하는 거지 완전히 풀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협의 시작은 요 1단계에서의 어떤 이 핵동결, 종전선언, 개성공단, 금강산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제재 완화와 뭐 리스트 공개 이런 어느 지점에서 타협과 절충이 일어난다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협력은. 그리고 그런 정도의 협상 타결 이런 것들을 내년 상반기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그런 정도까지는 요 1단계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 남의 경제의 현실적인 도약대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적 지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즉각적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 통일이다, 정치 군사적 통일이 아니라 경제적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의 토대, 정치 군사적인 어떤 신뢰를 통해서 평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경제 협력이 일어나면은 평화의 토대 이런 것들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정치 군사적으로는 껄끄러워졌습니다.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가고 뭐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중국 이런 것에 잘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런데 거기다가 민진당이 미국하고 놀고 막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해 1월 달에 가보니까 중국하고 대만의 경제적인 관계는 굳건합니다. 25개인가? 23개인가 25개입니다. 이 정도 되는 양안 간의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 협정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정치 군사적 관계가 흐트러져도 냉랭해져도 그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왔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중국이 엄청 경제가 커졌으니까 그것마저 끊어버리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별 도움이 안 돼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제 상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의 핵 개발 과정도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 설사 핵 개발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평화적인 어떤 해법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찾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협이 진행되고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평화의 토대는 훨씬 더 단단해진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우리가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 비용과 관련된 겁니다. KDI, 삼성경제연구소, 통일연구원, 국회예산처,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서 작으면 200조, 300조에서 많으면은 한 6천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극단적으로 북이 갑자기 급변 상황이 생겨도 우리가 북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왜냐하면은 저렇게 6천조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도 북을 끌어안고 나면 북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최소 1경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경제적인 어떤 비용보다 효과, 그러니까 통일의 비용보다 통일의 그 편익 이런 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극단적인 선택은 잘못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경제적 부담이 되죠. 독일에서 동독과 서독이 4대1의 차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이 구서독 지역의 생활의 한 80% 수준까지 오는데 한 20년쯤 걸렸습니다. 한 3천조 가까운 돈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90% 수준까지 와서 거의 이제 해소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단순한 경제력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북하고 남 간의 24배, 많으면 4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급작스러운 통일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고 또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걸 생각하면 급작스러운 통일보다는 북의 경제를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내면서 점진적인 통일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다행스러운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경제 동물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걸 전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남과 북이 서로를 흡수 통일하려고 하지 않고 전쟁 통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건지, 서로 경제적으로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저는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신념 그대로 생각해도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경제적인 격차를 해소해 가는 과정들은 먼저 가는 그 사회 통합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이 일어났을 때 남쪽으로 이동하는 노동력이 최소한 200만, 많으면 500만이라고 합니다. 예측하면. 그러면 북의 인구의 5분의 1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인 그 갈등과 혼란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급작스러운 통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더라도 이 휴전선은 그대로 두면서 이 노동의 이동에 대해서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통일합니까? 그런데 북의 경제가 발전돼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 경제의 한 50%, 60% 수준까지만 오면 북의 사회적 속성으로서의 정주 본능, 이런 건 남쪽보다 훨씬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항제철, 포항, 울산, 광양, 구미, 창원, 구로 이런 것들이 북에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굳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소득 격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시장과 이념에 서로 다르면서도 공존하는
이 선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장래 통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평화 구조를 놓고 한반도 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보적인 지식인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한두 마디 더 소개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두 국가 체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평화만 확고하다면 한반도의 두 국가 체제 이거를 가는 게 어떠냐? 공존하는 두 국가 체제. 서로가 인정하지 않았던 두 국가가 아니라 서로가 인정하는 두 국가 체제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칫 그게 잘못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영구 분단 이런 길로 간다면 그거는 한반도에 굉장히 불안정한 체제를 상존시키는 것을 탈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반도에 두 국가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쉬운 예로 미중 간의 패권이 동북아에서 본격화되면 남은 미국으로 북은 중국으로 이렇게 빨려들 가능성들이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국가 체제로 이야기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체제 두 국가 연합, 국가 연합 상태로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한동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쪽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직하게는 북쪽이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때 같은 한국과 두 체제, 연방제 통일 이런 거는 훨씬 더 지금은 북쪽에서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연합 통일 방안이나 연방제 통일 방안도 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그렇다고 두 국가 체제로 한반도 두 국가 체제로 평화 시대를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게 두 국가에 대해 하나의 시장, 시장에서의 통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에서의 통일 이런 것들이 되면 저는 적어도 우리 삶에서의 통일은 시작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투자가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산업과 자원의 연합과 협력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각기 5년 내지 10년씩 보내서 한 20년쯤 됐을 때는 시장에서의 통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화폐와 시장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막 교류하면 그런 힘들에 근거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내고 그러면서 정치적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나이가 먹으면서 후퇴한 것일 수도 있고 제가 계량주의로 이렇게 이탈해서 그런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또 경제공동체를 통해서 시장의 통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통일로 가는 길, 이 길이 지금은 유일한 길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당장 통일하자 그러면은 남쪽에서 문제가 많아서 잘 안 됐었는데요. 남쪽에서도 물론 지금 당장 통일하자 그러면 왜 그 많은 돈을 우리 세금을 북에다 퍼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남쪽에서 통일하자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저할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길이냐, 이게 급작스러운 통일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있고,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쪽도 지금 당장 통일, 즉각 통일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진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이제는 이 길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경제협력은 그냥 돈놀이 하는 그런 의미는 넘어섭니다. 돈벌이 하는 수준은 확실히 넘어서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최근에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정리해본 저의 생각입니다. 나머지 시간에 선배님들 말씀도 듣고 또 고견도 청취하면서 저도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가 밥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 이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인영 의원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